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라니까. 아이고, 살인 혐의. 무시무시한 살인 혐의까지 받아요, 경호선사가. 그래서 아무리 확철대오한 경호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고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해행을 한답시고 술과 여자를 탐하고 막백막식을 하며 거침없이 파괴를 행한다고 몰아붙이는 세간의 비난도 변명하지 않던 그의 성품에서 본다면 마음속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비감을 느끼고 고뇌를 사겠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무행한답시고 난리를 떨고 술하고 여자 한다고 난리를 떨고 하든지 끄떡도 안 하셨는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고뇌를 삭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비와 비난을 벗어난 속세를 떠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상책길이다. 여기서도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가 경찰에 쫓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근데 사실은 이거를 또 부추기는 게 그 변소로라고 그 참선곡을 지어준 항명도일의 제자가 있잖아요, 해인사에서. 근데 그 나중에 변소로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경호선사가 마지막에 삼수갑선으로 갈 결정을 내린 게 이 살인사건이다 라고 어떤 그래서 이걸 썼어요, 변소로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선으로 떠나는 거는 이 살인사건 나면서 이제 끝판왕이죠.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또 굳이 이것만은 아니고 지난 마이산 고금당에 숨겨놓았던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가 거기에 8년간 숨겨놨는데, 그때 그 절에 드나들던 호라이비가 있었어요, 이영찬이라고. 그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살인사건과 맞물려요. 1903년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빨리 이거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은 그것도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또 상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답답한 것. 자, 만공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소재를 알지 못해서 차려나설 수도 없었다. 왜? 경호선사가 어디 계시는지 몰라. 이것도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경호선사가 그냥 이 귀신이 둔갑하듯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에 숨었나를 지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전봉준 장군 때문에 그래요. 1895년 4월 24일 날 이 전옥소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로 경호선사가 숨고 돌아다니느라고 그 경호선사 제자들한테조차도 그 소재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그랬죠, 몇 년간. 답답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말이에요. 소재를 알지 못해 차단할 수도 없었다. 벌써 헤어진 지가 몇 해를 넘고 있었다. 몇 해 동안에 연락을 못하는 거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다 보니까 스승이 무정하고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제자들과 인연을 끊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 이게 답답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랬는지를 진짜 대중이 몰랐어요. 얼마나 경호선사는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간다 온다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또 왜 꺼낼 수가 없냐? 꺼냈다가는 그 사람도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연좌제로 물려가지고 한꺼번에 줄줄이 사탕으로 골비들을 먹듯이 해서 가니까 이 전봉준과 나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호선사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제자들과 인연을 끊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은둔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죠. 답답해요? 답답하죠. 지금사 이거를 우리가 보고 말을 하지만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몰랐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영주 3위 살인사건, 여주 3위가 아니고 영주 3위인데 이거 영주 3위 영주 그
삼위승이 하나가 있었는데 영주라고 삼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개심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경호선사가 영주 삼위를 데리고 어디를 갔죠? 연천봉을 가가지고 이 살인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주 삼위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추적을 당하고 있었지만 만공은 한 번도 경호를 살인 용의자로 생각해 본 일이 없지요. 꿈에도 없지요. 누가 경호선사를 살인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다가 봉창을 뜯는 소리지 경호선사가 무슨 살인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스승이 부정하고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호의 잠적은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대단해. 그것은 표면상 경호가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은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경호의 생애 중에서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만 있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전봉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가 남긴 행장 중에는 가장 비난받고 가장 험담을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근데 경호가 이 두 명을 벗지 못하였더라면 오늘 가장 험담을 많이 받는 일이 살인사건이었어요. 살인사건이었는데 만약 경호가 이 두 명을 벗지 못하였더라면 오늘날에 이르러서 오히려 찬란히 빛나는 그의 광채는 일시에 꺼져서 어둠이 되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인사건이 그 결과가 드러나죠. 그거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향해서 떠난 지 3년 후에 누가? 김도영이가 공주경찰서에서 잡혀요. 그리고 그 영주삼위를 죽였다고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경호가 살인 혐의를 받은 것이었다. 만일 이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근세의 선승 경호는 살인범인 떠돌이 행승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인사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살인사건 때문에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부랑 환속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 살인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살인사건 혐의를 썼기 때문에 삼수갑산으로 잠적했다는 얘기가 1등이었죠. 어이가 없죠. 비록 경호가 살인 혐의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지만 대도를 성취한 그의 거침없는 광활한 성품에 구속된 그의 마음의 상처는 이 세상에 한없는 회의를 느끼고 그의 유량을 재촉했다. 이렇게 그 삼수갑산 이야기를 지금 살인 혐의로 몰아붙여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전봉준 얘기를 몰랐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듣고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냐? 못 참아. 나는 갈 거야. 라고 해서 가신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해진 수순이었더라. 저 역시도 그렇게 말했다가 그럴 리가 없어. 경사가 무슨 살인을 해. 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가면 상체다. 라고 해서 또 상체로 밀어붙이고 또 뭐 하다가 상체로 밀어붙이고 또 상체로 밀어붙이고 해서 삼수갑산의 경호선사의 종적을 끝없이 제가 상체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전생의 상체다. 제법 피중 있는 묵은 빛이다 이란 말이야. 왜? 이 묵은 빛이 그냥 살인사건인 줄 알았잖아요. 살인사건에 나서 누명을 쓰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전봉준이었죠. 물론 후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의 악성어는 쉽게 사과도 들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박사논문 쓰려고 한 2012년에도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경호선사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슨 선승이냐고 이렇게 달라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경호의 상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경호가 받아야 할 상체다. 범인 김도영과 상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김도영과 전생에 무슨 연수가 졌는지 경호는 묵묵히 그저 보원행을 행할 뿐이었다. 왜? 내가 죽였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선승의 살인 혐의에 있어서라. 이것은 경호의 상체를 재촉하게 된다고 말했지만 거기에 더 큰 재촉은 뭐였더라? 전봉준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그 살인 혐의를 다 벗지 못하고 경호선사가 그 전봉준에 있었다는 것을 벗지 못하고 이게 3년으로 넘어오잖아요. 상체의 대장정. 경호는 상체를 이미 떠나기로 모든 결심을 굳히고 해인사를 떠났다. 언제? 1904년 1월 11일. 그래서 제자 하남과 이별은 너무 아쉬워한다.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이제 경호는 그가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는 그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장암에 들른다. 그런 얘기죠. 이는 그가 상체의 길을 작정하고 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비장한 행보로 천장암에 들려요. 경호는 북쪽 먼 길 행장 상체의 길을 누더기 한 벌, 지팡이 하나, 남학신 한 컬레로 벗을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남학신 한 컬레라고 하지만 그 남학신은 집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가 그렇게 나와요. 남학신이라고. 행장 1극 이렇게 나오는데 그 1극이 남학신 극인데 집신이라는 것도 집신극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내가 한 행장은 뭐더라? 누더기 한 벌, 지팡이 하나, 남학신 하나. 근데 남학신은 집신. 여기가 뭐냐면 여기 경호선사 시예요. 이게 장강에 얼음 얼리고, 여기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진강을 장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서 북한으로 갔는데 장진강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 시를 썼어요. 장강에 얼음을 아니다. 장진강에는 새쌍동이고, 이 장진강 이야기 이 시는 누구냐? 오마이 갓드네. 이거는 그 갑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갑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남쪽에서 객이 와요. 근데 여기서 객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객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이 시를 써주거든요. 근데 경호선사가 절대 이 객을 누구라? 남전당 한규다, 박한영이다, 또 영호당이다 라고 쓰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셋 중에 하나 유일한 사람은 남전당 한규가 유일한 범인이 돼요. 왜냐? 가장 그 중에서 제일 친해. 왜? 남전당 한규는 사실은 경호선사를 별로 싫어했지요. 누구하고 친구죠? 누구랑 도반이죠? 재산정원하고 도반이에요. 해인사 주지를 했는데 재산정원이 그 원주를 보고 있고 그때 또 주지가 되지요. 근데 이제 경호선사를 밤마다 그 뭐예요? 뭐죠? 닭고기 삶아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걸 보고 남전당 한기가 화를 버럭버럭 내지요. 아니 자네같이 말이지 그렇게 그 계율에 청정한 그 재산정원은 계율이 아주 청정하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너도 한번 경호선사 만나서 한번 법문을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남전당 한규가 그 법문을 듣고 나니까 오 마이 갓드, 나도 그냥 발벗고 나설 거야. 이래가지고 사실은 재산정원이 경호선사하고 먼저 알게 됐는데 뒤따라온 남전당 한규가 경호선사와 더욱더 친해지게 돼가지고 그 있잖아요. 세 사람이 나는 경호선사를 위해서라면 닭고기를 사람마다 바친다. 그러니까 남전당 한규가 나는 소라도 때려잡을 거다. 그러니까 만공이 나는 허벅지 살을 베어서라도 경호선사 법문을 들을 거다 해가지고 만공이 1등 했죠. 그것처럼 이 남전당 한규는 왜 알게 되냐면 경호선사를 뒷북치는 거지. 더 친해지게 됐고 결국은 경호선사가 고금당에 숨어들었는데 고금당까지 찾아오게 그걸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당에 와가지고 또 남전당 한규한테 시를 하나 남기잖아요. 화엄해중이라는 시를 남겨서 남전당 한규가 나중에 남전당 문집에 실어요. 그거를 실으면서 이거는 내게 아니고 경호선사가 나한테 써준 거다라고 하지만 거기가 고금당이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전당 한규는 어디까지 와요? 북한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인연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2월 달에 남전당 한규가 찾아왔어요. 저기를 갑산을. 그래서 장강에 얼음 얼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삼수가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랬죠. 그 중에 이 장강이 장진강이에요. 엄청 커요. 장진강에 얼음이 얼리고 누대에 백설 가득한데 이 누대라고 하는 것은 경호선사는 폼생폼사지요. 예, 어디서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시를 쓰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누각에 올라 거기가 이별을 해도 누각에 올라서 이별을 하고 그래서 누대에 떡 올라갔더니
백설이 아주 가득한데 2월에 그 2월달에 산마을에 2월 산마을은 값산마을에 이런 얘기요. 2월의 값산마을에 객이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남전당 한규는 몇 번 다녀가? 3번 다녀가요. 만우당 상경은 한 번 다녀가요. 딱 한 번 와요. 왜냐? 만우당 상경도 나이가 좀 많아요. 경호선사하고 3살 차이인데 경호선사가 더 많기는 많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우당 한경은 안 와요. 그 다음에 그 누구요? 영호당 박한영은 2번 오죠. 이 제일 많이 온 게 남전당 한규야. 남전당 한규가 지금 갑산마을에 계획이 다시 찾아왔대잖아요. 다시 온 거야. 한 번 온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거기 쭉 중략하고 뭐 북쪽 먼길 행장이란 내가 북쪽의 먼길 행장이라 온 거 뭐야. 남학신 하나뿐이다. 여기서 남학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신. 하늘도 우리의 끝없는 즐거움을 아는 듯 이만큼 좋아해. 남전당 한규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헤어지기 싫어? 이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경호선사가 써준 거예요. 남전당 한규한테. 즐거움을 아는 듯 어떻게? 구름과 달을 머물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깜깜한 이 누대에 올라왔는데 남의 눈에 띌세라. 남의 눈에 띄잖아요. 중이 왔으니까. 남의 눈에 띌세라. 밤에 이 누각에 올라와서 이별을 하고 있는데 그 너무 깜깜한 게 우리의 즐거움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늘이 구름과 달을 머물게 해줘요. 거기다가. 즉 이게 구름과 달을 머물게 해준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환히 비춰주다가 또 누가 보면 구름이 쓱 달을 가려주다가 또 환히 비춰주다가 구름이 쓱 비춰주다가 해서 이렇게 그 구름과 달을 하늘에서 머물게 해가지고 우리를 서로 배회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시를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제가 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북한 선시만 140개를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는 너무나 자세하게 트리 것처럼 갖다가 다 써놨어요. 솔직 담백하지요. 꼬박다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안 써놓은 거야. 다시 왔어요. 그리고 2월에 이 갑산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장진강.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삼수갑산에 가면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삼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안 속아요. 이 경호선사 시를 보고 이미 나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잡듯이 내가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이 시들을 다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길 행장이란 남학신 자뿐인데 하늘도 우리의 끝없는 즐거움을 아는 듯이 구름과 달을 서로 머물게 해서 배회하게 하는 거라. 못 떠나. 서로. 그러다가 그날 밤에 떠날게요. 못 떠날게요. 하룻밤 더 자고 가. 못 떠나. 에휴, 이게 지금 그 시거든요. 이 시예요.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빙포, 장강, 설만대요. 눈에 가득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곱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자가 8개 있으니까 7원 율시가 되었어. 근데 여기 2월에 여기 공촌이라는 게 나온 걸 보니까 여기 공촌이 뭐 그건 아니겠지. 공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길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경호선사가 공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산마을이라고 했는데 공촌이라 됐네. 혹시 그래도 꺼진 불고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저는 이게 예사로 안 보거든요. 하나하나를. 천장함을 빈손으로 떠난 경호는 오대산 월정사에 나타나 3개월간 화엄경을 사내요. 대만광불 화엄경을 사라고 이성계와 인연이 있는 안변 서광사에 이르러서 500난 개분불사의 증명법사로 구습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버리고 이름을 숨기고 상체를 떠났죠. 경호의 행방은 아무도 몰라요. 그 안변 서광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날에 개근불사를 10월 15일 날 개근불사를 해주고 그날 밤에 또 신새벽에 떠나요. 경호선사는 항상 신새벽에 사람들 다 잘 때 떠나요. 왜?
그 영월류를 지나면 시가 또 있잖아요. 그 신새벽에 그냥 푸르름이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시가 있죠. 또 천장함에서 떠나올 때도 신새벽에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중이 경호선사가 어디로 꺼졌는지 살았는지 공중으로 날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천장함도 마찬가지예요. 천장함 떠나올 때도 다 자는 신새벽에 그냥 망공 자는가 날새 해가지고 또 신새벽에 떠나시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그 개금불사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버리고 이름을 숨기고 성체를 떠났죠. 그리고 나서 경호선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원산에 나타나요. 원산 거리에서 상투를 틀고 그죠? 수장자 뒤에다가 집주인 하나 하고 고깃덩어리 하나 꿰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화의 행박을 아무도 모른다. 그는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 대중들이 찾아도 몰라요. 새벽에 가버려서. 이제 그는 선문의 이단자이다. 이단자는 뭐예요? 선문을 떠났다는 거죠. 경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906년) (1904년) (1906년) 1904년이 56세. 그러니까 1906년은 58세겠죠. 노령의 나이를 뒤로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오지의 북방고원에 자신을 묻어버린 것일까? 상체다 이게. 삼수갑산을 알아보자. 경화가 사라진 저 북방의 삼수갑산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가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를 버릴 때에 흔히 쓰는 삼수갑산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삼수갑산 갈 때 가더라도 먹고 죽인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라고 할 때가 이 삼수갑산이 왜냐하면은 유배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유배지기 때문에 막판에 일이 잘못되면은 죄인이 돼가지고 삼수갑산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일을 벌릴 때 이런 얘기를 쓰죠. 삼수갑산은 한반도 최대의 오지. 오지 중에 오지죠. 중강진. 마이너스 43도. 유배지로서도 매우 유명한 곳이죠. 삼수는 함경북도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압록강 잘못 썼네. 여기 지워주세요. 장진강, 부정강, 압록강이 아니라 부정강이. 압록강은 저쪽에 서쪽에 있는데 여기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장진강 있다. 부정강이 없네. 부정강, 부정강, 장진강, 허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삼수예요. 그래서 이 삼수군은 그래서 거기는 또 동로강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높이 1000m 이상의 고산 춘봉이 이어진 고산지대로 고원지대죠. 고원 무슨 고원? 개마고원 지대로서 9월 말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이듬해 5월 중순까지 추워. 그러니까 겨울이 타고 여름은 조금 있다 다시 9월에 다시 겨울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거의 6개월이 추운 변방의 작은 군이다. 그러니 경사가 얼마나 춥게 지냈겠어요. 옷이나 아니나 한 벌밖에 없는데.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갑산이라는 그 지명처럼 산 중의 산이다. 갑이에요. 갑오지 갑. 산 중의 산 오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진 곳으로 그곳을 우리는 갑산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요. 갑산은 모두 해발 1200m. 기본이 1200이요. 뭐냐? 1000m는 끼지도 못해. 다 1200m 이상들이 평균 고도를 유지하고 그 개마고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개마고원은 또한 가도 끝이 없어요. 강계는 평안북도 제2의 도시이다. 경호선사가 갑산에 먼저 거주한 게 아니고 강계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되죠. 현재 강계는 자강도의 도청이에요. 지금은 뭐 북한이 이름을 뭐 이상하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강도 뭔도 해가지고. 삼수갑산은 이곳을 경호는 정착지로 택하고 또한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몸을 눕힌다. 경호는 이곳 삼수갑산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그의 묵은 빚을 다 갚고 간다. 이게 바로 경호의 상체더라 이런 얘기죠. 하고 많은 곳을 다 두고 어떻게 경호선사는 그 삼수갑산 오지로 가가지고 열반을 하시게 되는 걸까?
참으로 안타깝죠. 예. 이곳에서 1350열이나 떨어진 변방의 오지인 이곳에 경어가 와서 열반에 든 것은 이미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코 슬프지 않다. 언제는 슬프다며. 분명 경어는 전생에 왜 슬프지 않을까요? 그냥 상체니까 라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죠. 분명 경어는 전생에 조선 최고의 선비였음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 선비니까 많이 들락날락 했겠지. 삼수갑산을. 유배? 에이. 그 근거는 곳곳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경어는 대문장가이고 유교, 도교 등의 그 방면에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문장력도 뛰어났어. 그래서 유불선 3교에 능통했다라고 하죠. 우리 경어선사를. 그는 이곳에서 유학자인 많은 선비들과 교류를 하며 유가를 쓰고 전생에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어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유생들을 26명이나 그냥 만날 수 있죠. 이곳은 조선시대의 유학자 이연적이 알죠? 이연적. 예, 대단한 유학자 이연적이 1547년 강계로 위배와서 삶을 마쳤으며 시인 송강정철 있죠? 송강정철도 등 수많은 벼슬아치들이 중앙조정에서 밀려나 이곳에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여한을 사귀었던 것이 바로 이 삼수갑산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그 대단한 문장가잖아요. 그 송강정철의 시 중에서 이 날자 하잖아요. 경어선사도 날자 날개에 겨드랑이가 돋쳤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쳤다. 그런 시가 있어요. 또한 삼수갑산 시절의 경어가 남긴 시 속에는 나같이 송강정철의 나오네 여기 관동별곡을 읽는 듯한 착각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경어의 유랑의 삶 속에는 언제나 유생들이 함께 등장해요. 북한에 아주 그냥 시마다 유생이 등장하지 않은 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홀로 아리랑을 해요. 홀로 이제 다니는 이제 그러한 시절이 또 뒤에 오는데 처음에는 거의 유생들과 같이 다니죠. 그들은 모두 전생부터 경어가 맺어온 지중한 인연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신선들과 논인다 이런 말. 다 신선도로 간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의 일부분. 세문화나 구식 둘 다 싫은 이것도 시야 이거. 예, 세문화나 구식이나 둘 다 싫으니 그때 당시에 이 세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에 그때에 이게 그 신식 문화가 막 돌아요. 신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어선사가 신문화나 구식이나 다 둘 다 싫어. 그런데 그거를 통음하여 단번에 시비를 모두 읽네. 뭐 신식이 좋으냐 구식이 좋으냐 뭐 누가 묻고 그러나 그죠? 그런데 통음이라는 것은 뭐죠? 실컷 마셨다 이런 말이에요. 취하도록 마시고 나니까 그것들을 세문하건 신식문하건 구문하건 다 시비를 다 모두 잊어버릴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마르던 속에 이 속이 비어 있었는데 훈훈한 술기운이 쫙 들어가니까 목마르던 속에 훈훈한 술기운이 독곡 들어가니 야윈 겨드랑이 속에 날개에 돋쳐서 나를 것만 같더라. 야윈 겨드랑이는 뭐죠? 얼마나 노인네가 이제 60이 넘어서 하니까 얼마나 노인네가 먹을 것을 못 먹고 드실 것을 제대로 못 드셔서 빼짝 말았던 것 같아요. 빼짝 말았으니까 야인 겨드랑이라고 하죠. 야인 겨드랑이에 날개에 돋쳐 나를 것 같구나. 상한 마음에 병이 들었어. 상했죠 항상. 병이 들어 어느덧 내가 늙었지만 그래도 기쁘다. 뭐가 기쁠까요? 이 와중에 영묘한 싹이 비를 맞아 싱싱하구나. 자신을 영묘한 싹이라고 그래요. 비는 여기서 뭐예요? 술이지 뭘. 술이 고팠는데 이 북쪽에 와서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술을 드셨나 보죠. 그래서 이 목마르던 갈증을 다 해소시키면서 비를 맞으니까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술 기운에 경어선사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주머니 속에 보장의 비결이 감추어진 걸 어찌할리요? 경어선사의 대단한 자부심이죠. 내가 말이지 조선 팔도에 내가 깨달은 자다 이 말이야. 내 주머니 속에 보장이 감춰진 걸 내가 알아? 지금은 내가 늙은이가 돼가지고 여기 와 있지만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어떤 때에는 내가 조선의 팔도의 제 대선승으로 너희들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어떤 때에는
가사장삼을 가볍게 한번 입어보느라 해가지고 밤에 몰래 자기가 혼자 입어봐요. 가사장삼은 가지고 가셨어요. 슬퍼? 무지하게 슬픈 시죠. 에이그 이거 옛날에 시 다 할 때 했어요. 그러면서 경화선사가 뭐라 그래? 나는 자신이 나가 누구냐? 내가 상계의 진선이다 이런 말이야. 상계는 뭐야? 여기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계에서 내가 진짜의 신선이었어. 그런데 황정경 일자를 잘못 읽었어. 이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정철의 관동별격에 나오죠. 정철이 관동별격에서 자기가 그 상계의 신선이었는데 글자 하나 잘못 읽어가 내려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경화선사가 빗대 가지고 날개가 두 쪽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상계의 진선인데 황정경 일자를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정철 이야기에 이렇게 그 관동벌기에 써 있죠. 정철인 양 야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쳐 다를 것 같구나라고 경화선사가 읊고 있어요. 경화는 금생에 뛰어난 문장력과 문필력으로 보아 전생의 학문을 전알리던 대유학자였으며 대문장가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무슨 글을 그렇게 잘 쓰십니까? 말도 못하죠. 네, 글자에 그냥 이 달인이야 달인. 하지만 그는 금생에는 출가해서 대도를 성취한 승려로 근세 한국 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거듭난다. 이 모두가 선생 수급으로 이루어진 인연의 소치가 아니겠는가? 뭐냐 그렇다. 비록 말년의 삶을 경화는 유생으로 살지만 승려로 살다가 갑자기 유생이 돼버렸어요. 승려의 본분 끈앞으로는 놓지 않고 있어요. 가사장삼 다 모시고 왔어요. 밤마다 몰래 입어봐요. 가볍게 입어본다잖아요. 가벼이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내가 입어본다 그러시잖아요. 경화는 많은 유학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나눴어요. 26명. 주로 학식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전생의 수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인연들이고, 근데 이들이 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인연들이냐면 경화선사가 유배당에서 왔잖아요. 이제 만약에 전생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도 다 한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생들 만났는데 다 한직에 있거나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화선사가 친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화는 호서를 떠나 머나먼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 묵은 빚들이 이곳에 있는 갑산일 것이다. 갑산이 묵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요. 강계하고 갑산이. 경화와 시를 주고받은 이들이 빚은 비단 26면 뿐이겠는가.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선비, 상인, 지주, 학숙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 이교사가 하나 있어요. 이교사. 그지? 그들은 하늘 끝에 낭떠러지로 홀로 떠도는 경화에게 숙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경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밥과 술과 잠잘 곳을 신세지며 방랑객으로 떠돌아갔지만 이러한 처연한 사실이 담겨있지만 이것 또한 상체가 아니겠는가. 다 이거 경화와 전석에 갚아야 할 전생빚이다 이런 얘기요. 또한 상체를 떠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고독과 극도의 궁핍뿐이었고 일지는 역시 이걸 환체라고 적고 있고 경화의 북행을 적고 있다. 과거 생어 대역죄를 지은 유배자들에게 있어서 유배지인이고 삼수갑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고독과 극도의 궁핍뿐이었으리 경화 또한 이것이 그의 상체를 그를 맞이하고 있다. 인과지. 남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슬퍼해요. 많이 슬퍼해요. 그는 그의 고향 호서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기, 돌아가지 못함을 아주 슬퍼하고 있어요. 돌아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희망의 끈이 어디서 사라져요? 한일합방이 되면서. 기다렸는데 한일합방이 되면서 1910년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더 깊이 숨어야 되겠다 해서 갑산에서 강계에서 갑산으로 스며드는 게 1910년 한일합방이에요. 경술국치. 그래서 경화는 방랑자의 시름에 젖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그네로 떠돌다가 이내 몸은 벌써 늙었음을 한탄한다. 경화는 설이 묻은 나뭇잎들이 찬바람에 떨어져 이리저리 휘날리는 고원의 산길을 걸으며
세간의 풍진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자기 부정의 극한 속에서 회기를 찾게 된다. 네, 경선사가 왜 이렇게 풍진 속에서 자신을 묻어버리려고 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마귀니 뭐 나종이라고 했대서 이렇게? 그게 아니죠. 결국은 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뿐이 아니라 그 많은 식솔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어쩔 수 없는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길을 아주 슬퍼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그러다가 또 이런 시를 또 써요. 경호는 병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잊고자 하나. 아주 애국자라니까요. 애국자. 저 내가 태극기 갖다 놓은 거 내가 경호선사의 전봉준 알고서부터 태극기를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애국자야. 병들고 술 취해갖고 잠시 동안 나라 걱정을 잊고자 하나. 내가 시국을 걱정한들 운수인 거를. 운수 여기도 어쩔 수 없는 운수다. 나라도 운수고 공업이고 어찌 할 수 없음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다 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생의 우국지사야. 경호선사. 우국지사야. 우국충정으로 살던 그가 언젠가 이곳에 귀향을 왔던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 상체를 갖듯 나라 또한 수겁에 무슨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절 운수임을. 나라도 이게 뭐 이 일본 놈들한테 뭔 좀 빚이 있었나 봐요. 시달리잖아요. 운수임을 자포자기 하듯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원행이라고 한다. 다음에 시를 보자. 경호선사가 시를 담긴 게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어보자. 이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두어도 편치 않구나. 지금 이 나라는 염천의 여름이니. 이 나라가 지금 염천이야. 그러니까 여름이겠죠. 건대 자비의 구름이 곳곳에 펼쳐지이다. 이 자비의 구름은 뭐죠? 뜨거워서 뒤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구름 좀 가려달라 이란 말이야. 햇빛을. 그럼 이 나라가 염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야? 일본 놈들 등살에 살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요. 아주 온 나라를 펄펄 끓게 만드는 계절이 여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염천이다 이런 말이야. 펄펄 끓어.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건대 자비의 구름 좀 내려서 구름을 좀 내려서 이 뜨거운 열기를 해를 태양을 좀 가리게 해주소서 이런 얘기요. 일본 놈들 좀 어떻게 좀 구름으로 막게 해주소서. 내가 병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잊고자 했어. 도대체 이게 되질 않는 거는 이 경호선사 애국자야? 아주 애국자야 애국자. 어찌하면 좋을까. 시국을 걱정한들 시국 또한 운수인들 어찌하겠는가. 나도 운명으로 상처를 받고 있도다.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이 시를 남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